자, 이번 시간은 이행지체 교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가 이행지체란 채무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즉 귀책 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도과는 그냥 지나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지나치는 것을 도과라고 표현한다. 도과가 일본식 표현이어서 쓰지 말자고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쓰이고 있으니까 좀 봐주십니다. 요건에서 이행기가 도래해야 했을 것 387조, 388조 열심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소멸시효 기산점과 차이점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엄청 나왔잖아요.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고 이것도 다 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판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확정 기한이 있을 때 그 기한이 도래한, 여기서 봐보세요. 다음 날부터 이렇게 돼 있죠. 또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경우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해놨잖아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판례는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법조문대로 나와도 맞고 판례대로 나와도 맞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 보시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가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이게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 제공이 있어야 동시이행의 향변권을 없애고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이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행 제공을 안 했어. 그러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동시 이행의 향변권을 행사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 존재효인 거죠. 동시 이행의 향변권이 있기만 하면 이행 지체가 안 돼. 그리고 상기할 수 없어. 이렇게 했었죠. 동시 이행의 향변권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채무자가 선 이행 의무의 확정 기한인 이행기를 지나면 바로 이행치에 빠진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일단 이행치에 빠진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여 이행치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불확정기한부 채무 나와 있는데,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는 이게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보증금 반환해야 돼. 날짜가 됐으니까. 근데 누나한테 무상으로 빌려줘서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는 게 불가능하게 됐어. 그것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공꼴이죠. 공꼴. 여기서 보시면 상가 건물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 준공 후 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런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 기한부 채무일자는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생기는데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 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 이런 건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부 채무에서는 1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채무자인 원고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았을 때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것인 거죠. 네, D번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한 없는 채무는 우리 부지담보 그랬었죠.
부당이득 반환 채무, 지연손해금 채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도 이행계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 담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민법 제576조에서 정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서는 이게 채무 성립과 동시에 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바로 성립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불법행위와 변론 종결 시기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할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부터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데, 채권 양도가 있을 때, 그때는 채권 양수인이 소를 제기를 했어. 그리고 그러면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네. 그러면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됐을 때 이행 청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이 가능할 때 인정이 되죠. 우리 불능은 지체를 배제한다 그랬죠? 불능은 지체를 배제한다. 그리고 귀미, 귀책사유, 미법성 이렇게 있어야 돼. 이와 관련해서 이거 한 가지 잠깐 좀 보고 가실 건데, 채권에 가압류가 있을 때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느냐인데, 가압류가 돼 있으면 사실 이걸 채무를 이행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안 주면 그러면 지체 책임을 안 지느냐? 지체 책임을 진다. 채권에 가압류가 있어도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공탁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 지체 책임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탁은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 또 채권자 불확지일 때 되는 건데, 공탁 원인이 이럴 때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게 돼서 수령 불능이어서 공탁할 수 있어. 그때 가압류 효력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라고 한다. 근데 이거 가압류를 보면 잘 모르니까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시면 이런 것이다. 갑이 채권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 그리고 병이 제3채무자.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 채권자 갑이 채권을 갖고 있는데 피보전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또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압류하는 거죠. 가압류를 하면 지급 금지효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압류는 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가압류를 압류로 바꿔서 투신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채권자가 이 제3채무자한테 돈을 직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돈을 줘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압류가 됐을 때 그러면 주면 안 되는데 날짜가 됐단 말이에요. 날짜가 됐을 때 안 줘도 이행치가 안 되느냐? 이행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쩌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 채무자가 받을 수 없는 수령 불능 상태가 됐으니까 이 가압류에서 수령 불능이 됐으니까 그냥 변제 공탁을 하라고. 공탁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의리병에 대한 채권자인데 이 채권이 공탁금 출금 채권,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돈이라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요 채권에 가압류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요거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가압류가 이렇게 가서 있으면 돼. 이 말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조는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우리 잠깐만 보자면요. 네,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데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요게 본래 채무가 이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채무를 이행하는 거, 이행도 하고 늦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죠. 요게 지연배상인 거예요. 네,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행치가 된 후에는 본래 채무만 이행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개를 모두 제공해야 채무 내용에 젖힌 이행의 제공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이제 이런 거요. 이걸 잠깐 좀 이해를 하고 가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래 채무를 이행을 하면 요만큼 찰 건데 그게 이행이 안 되니까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이게 손해야. 그걸 이제 메꿔주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본래 채무를 이행하고 그런데 그게 늦어졌으니 늦은 만큼의 배상을 해주자. 만약에 돈을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안 줬어. 그럼 100만 원 줘야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늦어져서 그걸 만약에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자만큼의 손해가 생기는 거지. 그게 지연배상이라고. 그런데 아예 요게 안 채워져. 그러면 요거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전보배상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제 이행불능에서는 아예 그 손해배상이 본래 채무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보배상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행지체에서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지연배상을 하는데 이제 일정한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한다. 이 말인 거죠. 전자가 채울 전자예요. 보충할 보자. 전보배상을 한다. 이렇게 된다. 그 얘기가 395조에서 우리가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책임가중. 원래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행지체가 된 후에는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대. 이게 책임가중이죠.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외에 이제 강제이행 그리고 법정해대권. 네, 이게 인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하자면 우리 이제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의 요건은 이게 도가귀이다. 도가귀.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이 가능했어야 돼.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이게 있어야 돼. 불가 말고 도가 귀를 했어. 도가 귀. 그 다음에 효과로서 우리 지연전 책임 강해가 되죠. 지연배상, 전보배상, 책임가중, 강제이행, 계약해대권. 이것들은 다 지금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들이고. 네, 지연전 책임 강해는 제가 원래 이거 축구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기고 있는 팀에서 축구를 하는데 이기고 있는 팀에서 게임을 빨리 진행을 안 해요. 그러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죠.
지연전을 펼치면 옐로 카드를 받는 책임이 강해진다고. 책임 강해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인데 사실 이행불능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행불능은 많이 봤는데 간단히 보자면 이행불능은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의 문제죠. 그리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 위법성 이건 공통 요건이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잘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효과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인데 얘는 전보배상이라고. 그리고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죠. 계약할 때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이게 이행 거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돼. 대상 청구권은 법조문이 없는데 해석상 인정을 해준다고. 네, 이행체 효과는 지연전 책임 강해 그랬죠. 근데 여기는 전해대가 된다. 전해대, 전화대 하다가 전해대 이렇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 이제 불능을 요걸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리고 위험부담편에서 이미 정리를 해버렸어.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보실 건데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X 가옥에 관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근데 그 가옥이 소실됐어. 근데 계약 체결 전에 이렇게 전에 소실이 됐어. 그러면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고 그리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원묵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게 만약에 사람 사는 집인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치니까 그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은 근데 이제 보호자는 원무과 가서 결제를 해줘야지 되죠. 그때 하는 배상이 실례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한도에서. 근데 이제 이건 원시적 전부 불능을 말하는데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그랬을 때는 일부 무효 법률에 따라서 일단 전부 불능처럼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데 나머지만 가지고 유한 법률 행위가 가능하다. 그럼 일부 불능으로 돼서 일부 불능일 때는 계약이 유효가 되는데 이때는 574조 내지 580조의 담보 책임 문제가 생긴다. 574조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문제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문제가 돼서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권 등 담보 책임 문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값을 깎아 대금 감액 청구권 그리고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게 인정된다 그랬었죠. 그 문제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계약 후에 불능이 됐어. 근데 후발적 불능 가지고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유효다. 무효가 아니야. 정확하게는 무효가 아니다가 맞아요. 후발적 불능 가지고 무효가 되는 건 아니야. 다른 무효 사유가 없으면 유효한 거지. 그런데 그 불능이 되는 데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어. 그러면 그게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되고 그때 전해대 문제가 생긴다. 전보배상, 계약해제, 대상청구권 네, 이게 된다 이 말이고 일부 불능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부 무효 법리처럼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근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 요게 우리 그런 경우죠. 자연재해나 또는 제3자의 방화, 제3자가 방화를 했어.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이때 채무자가 매도인이다라고 그랬었죠. 불능이 된 걸 기준해서 채무자, 채권자가 된다. 대금 채무로 보자면 채무자, 채권자가 되는데 불능을 다룰 때는 불능이 된 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우리 금전 채권은 불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불능이 된다고. 그래서 매도인 채무자, 매수인 채권자. 그런데 제3자의 방화, 수용 같은 경우에 이미 그게 불능인데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말은
채권자가 달라고 못한다 이 말인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가위험, 요걸 위험부담이다라고 하는데 X가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금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대금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쌍무 계약에서는 give and take 계약에 대해서 give하고 take를 해야 되는데 give를 못했어. take 할 수 없다는 거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이 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죠. 못 줬어? 그럼 돈 달라고 못해. 결국 돈을 날렸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할 때가 있어. 채무자는 잘못한 게 없는데 채권자의 책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담배 피다가 태웠어. 아직 등기 넘겨받기 전에 바베큐 파티 하다가 집을 태웠어. 그랬을 때는 그때 네가 태웠으니까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려고 준비를 해줬는데 잔금 준비가 안 돼서 줘도 못 받았죠. 이게 채권자의 수령 지체다. 수령 지체 중에 쌍방 귀책 사유 없이 홍수가 나서 산불이 나서 타버렸어. 어쨌거나 수령 지체한 죄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십니다. 요 그림을 완벽하게 내 거로 딱 소화를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교과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불능 시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매매를 했는데 이게 병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니까 매매로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어.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 제2매매는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인데 유효가 원칙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등기까지 넘겨줘 버리고 나면 갑이 을한테 이행해 준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채무불이행이 됐으니 전회대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전보배상지원권, 계약해제권, 대상지원권. 그런데 을이 갑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야, 너 내 채권을 침해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제3대한 채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야. 아니, 유효인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그리고 이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채권자 취소권은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채권자가 맞아요. X 주세요 하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갑이 그걸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 사행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금전 채권을 갖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갖고 있는 건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물 채권이잖아요. 금전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도 안 된다. 네, 이렇게 되죠. 갑병 간의 관계는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제1매매의 불능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가등기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가지고는 불능이다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불능은 사회관념상 불능을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불능이 돼야 돼. 그걸 확정적 불능 내지는 종국적 불능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확실히 불가능한 걸 불능이라고 한다고. 근데 가등기나 가압류가 있게 되면 또는 뭐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게 있게 되면 이게 불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은데 그게 아직 불능인 건 아니야.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없앨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없앨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불능은 아니야. 불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 가지고 불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확실히 불능해야 돼.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물권법을 공부를 하면 가등기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물권법 공부를 안 하니까 가등기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다만 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할 때 그 가짜가 정확하게는 거짓 가짜예요.
아직까지는 거짓말 등기인 거죠. 뭐 임시적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짓말 등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본등기라고 하는데 본등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렇다. 네, 이렇게 드시고 참고로 여기서 무효가 될 때도 있어. 제2매매가 무효가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고 난 후에는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임무를 띠게 되는데 그때 그걸 병한테 팔아버리면 그게 매도인의 배임행위가 돼요.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그때 이제 반사회질생이가 돼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병이 갑이글한테 팔았다는 걸 안 것만 가지고는 적극 가담이라고 하지 않는다. 안 건 그냥 악이죠. 근데 적극 가담은 그냥 용어로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설레발 다친 거예요. 병이 나서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말들이 그 시험 표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그랬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무효가 돼. 이 무효가 되는 것은 민총에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같은 사안에서.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과목 봐보시면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존버배상청구권과 계약해대권 요걸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대상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갑과 을 사이에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요게 소실이 돼서 불능이 돼 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이게 보험에 드러나서 화재 보험 조건이 생겼네. 요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그 대신한 것으로 갚아라 하는 청구권이 생긴다.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부른다. 대상청구권은 이게 대신할 대자에다가 갚을 상자예요. 손해배상할 때도 이 상자다라고 했는데 대신한 것으로 갚으세요 청구권이 생긴다. 이게 대상청구권이다. 근데 이런 원리가 질권에서 나오는데 질물이라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노트북을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전당포에 갖다 맡겨요. 아니면 이제 우리 저당권을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아니면 땅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그게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말한다. 수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네. 그러면 사실 이제 질권자나 저당권자는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나중에 이 질물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으려고 하는 권리인데 여기서 돈 받으면 되겠네. 예. 근데 압류해가지고 받으면 돼. 그게 대상청구권이에요. 원래 X를 받으려고 했는데 보세요. X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X가 없어지고 이렇게 생기네. 여기서 받으면 되겠네. 이게 대상청구권의 원리라고. 그 물상 대비 원리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급부가 있는데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채무자의 책임 여부는 묻지 않음.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위험부담에서도 이런 게 인정된다 그랬었죠. 원래 이런 것입니다. X매매가 됐는데 X매매를 했는데 이게 토지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봐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따로 해서 볼게요.
우리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X 토지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10억에. 이게 쌍무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용이 돼버렸어. X가 수용이 돼버렸어.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됐잖아요. 근데 갑을 모두 쌍방 귀책 사유가 없어. 이런 구조인데 기브앤테이크 계약에서 기브하고 테이크를 해야 되는데 기브를 못했어. 테이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을은 X 달라고 못하고 갑은 10억 달라고 못해. 이렇게 끝나는 거지만 이게 이제 봐보세요. 원래 X 이게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만약에 보상금이 11억이 나왔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매수인은 이 X 대신에 생긴 이거 보상금 11억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요게 대상청구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청구권은 후발적 불이익이 됐을 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11억 보상금 나왔으면 이 11억을 나한테 달라. 11억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10억은 줘야 되겠지.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퉁치면 1억을 챙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대상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거 대신에 대체이익이 생겼어. 대체이익.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뀐 거지. 손해배상이나 수용보상금이나 보험금, 매매대금, 그 청구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과 대신하는 이익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불능이 되면서 이렇게 생겼어야 돼. 이 상당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급부가 불능하게 된 객체와 대체 이익 사이에 동일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라고 한다. 보시면 대상청구권의 효과에서 이렇게 갑과 을 간의 X토지 매매가 된 후에 수용이 됐어. 근데 수용이 되면 갑은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X 대신에 수용 보상금을 나한테 넘겨라 하는 게 대상청구권이라고. 근데 이 대상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대체 이익이 채권에게 직접 이전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개념은 원래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나한테 넘겨 이런 개념인 거지. 직접 이전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줘버렸어. 직접 받았더라도 어차피 갔다가 갈 거니까 부당이득은 아니야. 이렇게 된다. 취득한 것 모두를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되는데 초과 가치도 인도해야 돼. 10억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그 보상금이 11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1억 버는 거죠. 근데 갑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자기는 원래 10억에 팔았잖아요. 그 뒤에 11억 보상금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챙길 건 아니지. 물론 배가 조금 아프긴 하겠죠.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청구와 대상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대상청구 행사하면 손해배상액이 수령한 이익의 가치만큼 줄어들면 돼. 네.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 문제도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불능에 관해서 봐보겠습니다. 요 정리하는 거. 불능에 분리해서 원시적 불능 그리고 후발적 불능 네, 이것들 구별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되려면 후발적 불능이어야 되죠. 근데 그 이행불능이라는 게 뭐냐? 사회생활에 있어서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점에 비추어 때 거래상의 관점에 비추어서 이행이 불가능하냐 이 말인 거죠. 우리 아까 이중매매 계약을 부동산 이중매매 계약을 맺고 제2매수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근데 그걸 어떻게든 다시 되살아서 제1매수자한테 넘겨주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사실상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상 불능이면 된다. 그리고 이 불능의 판단은 이행기 이전이라도 급부 불능이 확정적이면
이행불능이 된다. 이행기가 돼서 불능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불능의 판단에 관한 판례, 이중매매의 경우 이중매매가 불능이 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전 등기까지 해줬을 때 이행불능이 된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 처분등기, 가처분등기나 가등기가 된 거 가지고는 이행불능이 아니다. 가등기만 됐다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뭐 가압류 이런 거 가지고는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해서 요거는 한 가지 좀 봐보시면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 상실한 것만 가지고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 우리가 공부했죠.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여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불능인 것은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3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쓸 수 없겠네. 네,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건 뭐다?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 같은 경우는 이게 협의취득이 매매와 같은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행불능이 됐는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귀책사유가 있다. 이 말은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됐다. 인 것이다.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됐다. 이 협의취득하고 수용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수용은 이게 수용 당하는 거잖아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야. 없는 경우야.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라고.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 문제가 될 뿐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협의 취득은 매매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매매에 내가 응한 거잖아요. 협의 취득에 응한 거죠. 귀책 사유가 있어. 이 말이에요. 귀 얘기했고, 그다음에 효과에서 우리 이제 여기는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전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지. 전보배상 청구권. 전해대 그랬습니다. 전보배상이 된다. 근데 일부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부 무효법리가 적용되는데 이때 이제 요거 한번 봐보십니다. 일부 불능이 전부 불능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때 가능한 부분의 급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채무 전부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전부 불능으로 다뤄야 돼. 이 말인 거죠. 네, 이렇게 드시고 계약 해제권. 계약 해제권은 우리 최고 제이스 그랬죠. 최고할 필요가 없어. 제공할 필요가 없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두시고 대상청구권이 나와 있죠. 전해대에서 대상청구권. 근데 이 대상청구권을 우리 민법에서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규정을 해놓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인데 긍정하더라. 그래서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 대상청구는 언제 생기느냐? 물건 또는 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서 그게 후발적 불이행이 됐을 때의 문제다. 근데 후발적 불이행이 되는데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말이 위험 부담에서도 이런 대상청구권 문제는 생겨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쌍무계약상 당사자 쌍방의 급부가 모두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때는 대상청구권 행사가 안 된다. 한쪽은 이행이 가능하고 한쪽은 이행이 불가능할 때 대상청구 문제가 생기는 거지 둘 다 이행할 수가 없어. 이행불능이 됐어. 그러면 대상청구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대상의 취득인데 이런 것들이다. 인과관계의 존재인데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급부가 후발적 불능으로 거기서 대신한 이익을 취득했을 때
네, 거기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나머지 동일성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대상청구는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야. 그래서 대체이익이 바로 직접 이전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용보상금 청구권이 생겼을 때 수용보상금 청구권을 나한테 양도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받은 수용보상금을 나한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을 이미 받아버렸어. 그럴 때 부당이득이 될 것은 아니다.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 이건 뭐 소멸시효 문제가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됐을 때 이행불능 됐을 때 대상청구권이 생길 거니까 그때부터 진행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면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이행인데 불완전이행은 사실 좀 간단히 보면 되는 거라서 보고 가겠습니다. 불완전이행과 관련해서 이제 원래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을 계수했다 그랬죠. 계수란 말은 좀 유식하게 좀 포장을 한 거고 카피한 거라고. 근데 독일 민법에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채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그런데 계약 책임으로서는 채무불이행과 담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독일 민법에서는 이행시에 이행불능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기본 틀로 해둡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에요. 우리 실제로 독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대입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말주인이 사료 공급업자한테 사료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료 공급업자가 독성 있는 사료를 공급한 것 때문에 말이 죽어버렸어. 그랬을 때 이 말주인이 채권자, 사료 공급업자가 채무자, 그 채무자한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가 문제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독성 있는 사료 공급을 했는데 이행을 하긴 했잖아요. 근데 또 그게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다른 사료를 또 공급해주면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료 이행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이행불능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행지체도 아니고 이행불능도 아니네. 근데 이제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성 있는 사료를 공급했으면 하자 있는 물건을 줬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말이 죽은 것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봐보시면, 그래서 채무자의 책임으로서 이제 계약 책임이 있는데 독성 있는 사료 공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걸 불완전이행 그리고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 근데 말이 죽어버린 거, 이걸 이제 확대 손해라고 하는데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이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가야 되겠는데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불완전이행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지. 참고로 우리 제도물 책임법은 공부했습니다. 네. 그게 제도물 책임법은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으로 갈 거지 제도물 책임법이 아니라고. 제도물 책임은 확대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래서 봐보시면 말이 죽은 것은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담보 책임으로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때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네, 일단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요건및 효과에서 봐보시면 이행을 하긴 했죠. 근데 그 이행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 공통요건 뒤는 들어가야 되겠죠. 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대권 요거 인정이 된다고. 계약 해대권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우리 계약 해대 파트에 가시면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가지고 위임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불완전 이행이 있을 때 투환이 가능한 경우인데 그거 어떻게 계약 해제할 거냐? 그때는 이행지체 준해서 최고를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뭐 투환 청구권 이거는 뭐 좀 됐고요. 근데 특히 많이 나오는 게 기타 행위 의무 위반. 그래서 사용자가 부수적으로서 보험을 부담한다. 근데 그걸 위반해서 근로자를 좀 아프게 했어.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들, 사용자, 여행업자, 숙박업자, 병원, 이 사람들은 시인이 측에 의해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근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제 불완전 이행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보시면 불완전 이행과 관련해서 요 개념 옛날에 뭐 적극적 채권 침해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확대 손해 또는 부가적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원래 우리 민법도 요것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근데 굳이 찾아보자면 390조를 근거로 해서 불완전 이행이라는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됐다고. 그다음에 요건에서 이행이 있었는데 그 이행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 하자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숙박업자는 잘 주무시고 나갈 수 있게 보험을 진다고요. 사용자도 피용자를 잘 보호해줘야 돼. 생명, 신체, 건강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네, 요것들인 거죠. 특히 시험 문제 나온 건 이 두 가지가 나왔었고 나머지들도 받으십니다. 병원에 보험료가 있어. 네. 또 여행업자 또 보험료를 부담하죠. 여행업자도 그 보험료를 부담한다. 그런데 불완전 이행이 되게 하려면 확대 손해 발생이 필요하냐? 확대 손해가 없어도 불완전 이행이 될 수는 있어. 그런데 확대 손해가 있을 때는 불완전 이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봐보세요. 하자로 인한 확대 손해 발생과 손해배상 요건에서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 매도인이 그걸 보증을 했어. 예를 들면 이건 영하 30도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부품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25도가 됐더니 꺼져버리네? 네, 그게 하자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얼거나 사람이 막 감기 걸리거나 아프거나 막 이런 상태가 됐어. 이게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되죠. 근데 요거는 뭐로는 안 된다고요? 담보 책임으로는 안 돼. 담보 책임은 뭐가 실책임이니까 필요 없지만, 네, 이게 채무불이행으로서 불완전 이행 책임이 돼야지 되죠. 그럴 때는 귀책 사유가 필요한 거야. 의무 위반 사실 외에 귀의가 필요한 거야.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 귀책 사유 위법성 여기 필요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요것들은 쭉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데 이 손해배상 파트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